닥사에서 이 위믹스의 상장 페이지에 처리를 한 게 지금 조사자 보호 측면에서 센터장님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그러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 위믹스가 뭐 공시라든가 이런 게 실제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판단하는 건가요? 정말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데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이 지금 왔는데요. 지난 2022년은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악재의 연속이었습니다. 5월에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고요. 또 지난 11월에는 FTX 세계 3대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낸스 세계 1위 거래소도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대형 사고가 줄줄이 터지면서 사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이터를 실제 보면요.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고요. 참여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커져가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참여하는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30여 년간 금융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오랫동안 애쓰셨고요. 또 현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금 대표 거래소 업비트에서 투자자 보호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이혜봉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력을 보니까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현장 자문단 부국장 하셨고요. 네네. 또 증권감독원에도 계셔서 우리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의 뭐 대부분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가상자산 시장 쪽에 지금 오셨는데 전통 금융업에서 지금 현재 가상자산 업계에 와서 우리 투자자 보호를 애쓰시게 된 뭐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중요한 계기는 교수님도 잘 아시는 용어인데 시큐리티죠. 네. 이게 증권인데 그렇죠. 이 네. 증권형 토큰 하면 시큐리티 토큰인데 그렇죠. 이거를 네. 보안 토큰이라고 이제 잘못 오역해서 네.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랬어요. 네. 제가 아, 이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암호자산 관련해서 글로벌 네. 규제 동향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경우 이 계기는 이제 비트코인 백서죠. 이게 철학적 통찰하고 네. 또 당시까지 연구된 모든 기술의 총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 제대로 된 국내 번역본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번역본을 감독원에 네. 있을 때 또 제공해드리고 또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많이 드렸고 또 이제 FATF죠. 네. FATF라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그러니까 자금세탁 네. 방지 관련해서 이제 그 가상자산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그 트래블룰 적용이라든지 이런 네. 지침 가이던스를 냈는데 당시 번역 여건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번역을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그동안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야 이건 금융은 아니다. 그렇죠. 이 분야는 누군가는 할 거다 이렇게 네. 해서 좀 방치되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 제도와 논의가 이제 점차 심도 있게 진행되고 관련 지침들은 속속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는 어떤 가이던스도 없고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또 시장 참여자들을 안내하는 가이던스, 가이드라인도 안 나온 상태.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금융 부분에서도 한때 선진국에 많이 뒤처지곤 했지만 이 디지털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의 내용이 국내에 소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차에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 자산 1등 거래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업비트에서 네. 또 권유도 있었고 해서 그러한 그 자료들 네. 번역하고 투자자들에게 정말 믿을 수 있게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게 이쪽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합류하게 됐고 투자자보호센터를 만들면서 제가 센터장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금융업계에서는 대표적인 경제 관련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블록체인 이쪽은 한 영역이 IT 기업들이 주로
혹은 엔지니어들이 주로 많이 인볼브돼서 금융을 모르는 친구들이 사실 지금도 그렇거든요.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테라루나 사태도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그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를 보고 바로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데 이쪽 경제학적 배경이 없는 친구들은 순수 엔지니어가 만들게 되면 그걸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정통 경제 관료라서 저는 우선 질문하고 싶은 게 여기 지금 어쨌든 이웃계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셨나요? 뭐 어느 코인이든. 제가 비트코인 백서를 번역했으니 네. 안 했을 리는 없겠고요. 네. 연습 삼아서는 했지요. 그래서 하시면서 결국 지금 또 거래소에 거시잖아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투자자들이 관심 갖는 게 지금 굉장히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대해서 안 좋게 보거든요. 결국 암울하게 보는데 전문가로서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네. 좀 전에 하신 말씀 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핀테크 현장 자문단에 네. 있으면서도 강조했던 말이 네. 이 PM이 필요하다. 네. 이 프로젝트 매니저. 그렇죠. 네. 이쪽의 개발자 영역에서는 자기들이 맡은 업무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이쪽 제도권 금융 분야에서는 분명한 그 원칙들이 있어요. 네. 뭐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 공정성, 그리고 네. 투자자 보호 원칙의 네. 가장 핵심이 알고서 투자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이런 뭐 푸대자루에 여기 돼지가 있으니 나를 믿고 사라. 네. 이렇게 하면 진짜 믿어야 될까요? 그냥 사야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한번 네.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 예. 네. 뭐 7, 80년 됐죠. 1910년대부터 마련된 증권 투자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중요한 정보는 공시하라는 거죠. 네. 알려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정보를 알고서 비로소 투자자 스스로 결정했을 때 자기 책임 투자 원칙이 적용되는 네.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양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PM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핀테크라든지 신기술 네. 적용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상자산이라고 할 때 이 가상하니까 이제 가짜 같은 생각이 네. 좀 들지요. 맞아. 그런데 이제 네. 그것은 버추얼이라고 하는 건데 이 버추얼은 사실 컴퓨터 공간이죠. 컴퓨터의 기능을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그 컴퓨터 공간에서 네.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짜는 아니죠. 저희가 이제 가상 공간. 네. 네, 코로나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버추얼 미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버추얼 네. 미팅은 컴퓨터 공간에서 비대면 접촉을 그렇죠.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을 다 하는 그렇죠. 그런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디지털 가상자산, 디지털 암호자산도 뭔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구현을 했을 때 그런 기술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그런 기술을 매개로 하는 어떤 프로덕트라든지 네. 아니면 프로젝트 네. 아니면 프로토콜 자체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비트코인 백서에 구현된 아주 그 기본적인 그 철학적인 네. 배경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증권형 토큰 분야로 가게 되면 이것이 그 본질이 무엇이냐, 경제적 실질. 네. 이 경제적 실질을 얘기할 때 그 포인트는 자금 조달이거든요. 네. 만약에 자금 조달이라고 하면 증권을 매개로 한 취득 권위의 상대방인 투자자들에게 뭔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들을 적절히 보호할 뭔가의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장치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상거래 원칙, 관습은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라고 보면 기술적인 수준은 상당 부분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한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노년층, 중장년층 이런 자금을 노리는 다단계 투자 사기도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당장이라도 이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그 개발자들도 그런 그 혁신적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울타리가 이제 갖춰진다고 하면 그 안에서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이죠. 2022년에 핵심적인 키워드로 나왔던 것이 그 responsible innovation입니다. 그 책임 있는 금융혁신이라는 것이 글로벌 규제 제도를 강구하는 그 핵심
화두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럼 무엇이 책임이 있는 그 혁신이냐 네. 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이제 솔루션들, 해법들이 제시되고 그것이 미카라든지 또 미국에서 네. 논의되고 있는 각종 법률, 네. 법안에 이제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이런 주제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금융산업, 새로운 산업 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이 저기에 들어와서 규제란 제도란 정책이 들어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네거티브 규제해서 발전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갖고 좀 뒤에서 보면서 다시 규제 제도를 되는 게 맞는지 이번 가상자산 시장을 예로 들어서 같이 일부분에서 얘기 나눠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 보면 가상자산 시장은 일단은 규제는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사실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금융 관련 기관 저기 금융위도 그렇고 금강 이쪽에다 굉장히 들수록이면 규제를 안 하면 자기네 역할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많은 어필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나온 내용 중에 위믹스 상장 폐지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디지털 자산 거래 협의체 우리가 닥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5월 그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계기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위믹스 상장 폐지 사건을 저는 보면서 우리 센터장님이 생각을 들어보고 저는 여기에 대해 명확한 제 생각이 있는데요. 이게 닥사에서 이 위믹스 상장 폐지에 이렇게 처리를 한 게 지금 조사자 보호 측면에서 센터장님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네. 예, 또 좀 전에 말씀 주신 네.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네. 관련해서 네. 해보면 이 분야는 금융이 아니다라고 네. 했던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어려운 분야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금융 당국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그 과로 업무가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08년에 이제 이 비트코인 백서가 나온 이후로 2013년 또 17년 이런 두 번의 피크를 거치면서 또 많은 투자자들 또 일부는 뒤늦게 합류한 투자자들에게 이제 피해도 많이 있었고 손해도 많이 있었고 그럼 어떤 제도를 강구해야 되는지 기존의 금융, 증권,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있었던 제도적인 규칙들 공시라든지 공시에도 이렇습니다. 이 금융 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금융 수익에 관한 약속을 사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네. 내 돈을 주고 증권이라는 약속을 게, 산단 그렇죠. 말이죠. 약속을 사면서 리스크도 떠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떤 리스크인지 어떤 약속을 하는지 약속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렇죠. 저 사기 경험이 있는 자는 아닌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히 밝히고 약속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수시 공시, 그렇죠. 정기 공시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자기는 약속대로 다 이행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그렇죠. 독립적인 제3자죠. 네. 안유아 교수님처럼 이제 통찰력을 갖춘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회계법인 뭐 이런 외부 감사인들이 감사해서 감사 보고서도 제공해주면 비로소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부가 혼자서 감당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OECD가 아주 현명한 해법을 내놨어요. 2006년 3월 달인데 네. 이런 문건을 냈습니다. Background Document on Public Consultation이라고. 이 Public Consultation은 공개적인 협의입니다. 네. 이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이 협자에는 10십자가 있고 힘력자 3개가 있어요. 예, 예. 10사람의 힘을 합치면 뭔가 이게 요즘 말로 집단 지성이거든요. 네, 네, 네. 정부 혼자서 하지 말고 이 정부가 이러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 기존 규제 원칙을 적용해 보니 우리 입장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밝히는 네. 어떤 토론의 기초 문건, 디스커션 페이퍼를 이렇게 먼저 공개합니다. 그렇죠. 시민사회에 네, 대해서. 네, 네. 그럼 시민사회에 있는 업계, 학계 전문가분들이 의견 제출 기간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의견들을 활발히 그렇죠. 제시를 하죠. 그러면 당초에 정부 당국자들, 규제 당국자가 그들의 시각 내에서 정리했던 입장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합리적인 그 논거가 제시될 수도 그렇죠.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수렴하게 되면 이거를 토대로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 가게 되면 공동체 구성원이면 누구나가 지켜야 할 규칙과 제도
즉 그렇죠. 규제라는 이름으로 법에 반영되고 강제 집행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OECD 선진국 그죠? 경제개발 협력기구죠. 이 회원국들은 다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각 나라별로 이제 제도적인 법적인 그 배경이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이제 규제 변경, 규정 변경, 법제 변경 이렇게 할 때 예고는 합니다. 네. 그런데 좀 단순하지요. 네. 이 신구 조문 대비표만 이렇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고 그 배경에 대한 그 설명 자료 그렇죠. 이런 것이 좀 부족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OECD가 2006년에 이미 훨씬 전이죠. 그런 그 지침 비슷한 그 문건을 제시해 준 것도 방법서를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 그래야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가 그렇죠. 되고 네. 이런 양방향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그 새로 만들어지는 법안에 나도 참여했다. 이런 그 주인의식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그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준수하지 않게 되면 네가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봐. 아니면 그 이유를 대지 못하면 준수하십시오. 네, 라고 네. 하는 comply or explain이라는 이런 또 제도적인 원칙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정부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제도를 만들 수도 있죠. 네. 아니면 초장에 긴급 명령을 해서 막거나 뭔가 새로운 요구 조건을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혼자서 하기에 좀 버거우면 그렇죠. 이런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필요한 것은 하되 네. 혼자서 하겠다 이런 부담은 접어두시고 네. 같이 좀 하자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게 지금 디지털 자산거래소 협의체 닥사가 나온 배경이기도 하겠네요. 예, 닥사도 네. 사실 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법은 없는데 네. 이 시민사회 또 정부 당국 아니면 국회 이렇게 요구가 오는 거죠. 그렇죠. 니들이 제대로 좀 해봐라. 네. 그런데 저희가 5대 거래소라고 합니다만 저는 5대 거래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7개, 26개 그 작은 거래소가 또 한 예, 20몇 자금 개 세탁 있죠. 방지를 위해서 FI에 등록한 이런 거래소들 중에 5개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5대라고 해서는 너무 큰 부담을 주시는 거고 그 중에 5개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그러면 이 거래 지원 또 거래 지원 종료 또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거래 지원 폐지 교육 자료 또 준법 감시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은 뭘까 이렇게 한번 외부의 압력도 있었고 자체적인 또 협의 과정도 있고 그래서 네. 테라 루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위믹스를 계기로 해서 그 뭐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의 합치는 있었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위믹스 측에서는 거래 지원 종료가 부당하다고 네. 해서 가처분 네. 신청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 가처분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우리나라도 이제 비로소 법원의 어떤 지원, 네. 이 금융 당국 또는 어떤 이 금융 시장 참여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디지털 가상 자산 거래소도 이 어떤 공적 기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걸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네. 그 뒤에는 이들의 영리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은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배려해 줄 필요는 있다. 이것이 그 판결문에 나와 있고요. 위믹스 판결뿐만 아니라 그 한 해 앞서서 2021년에도 유사한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저희 뭐 업비트를 포함해서 비롯해서 이 5개 원화 입출금 거래소 네. 또 이 코인 마켓만 네. 운영하는 이 거래소들도 그러한 그 선제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어떤 장치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민하고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한 발 앞서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 위믹스가 뭐 공시라든가 이런 게 실제하고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판단하는 건가요? 예, 아쉽게도 네. 그러한 경우가 좀 있었죠. 그것이 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 소명의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소명 과정에서 일관되게 입장을 취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소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좀 있었고 이 유통량이라고 하는 측면이 테라 루나 네. 사태도 그랬고 네. 위믹스도 그랬고 어느 순간부터 FTX도 마찬가지고요. FTX도 FTT라고 네. 자기 발행 토큰 네. 이거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이제 사업에 활용하고 네. 또 심지어 관계사 대출을 하면서 고객 자산으로 네. 이를 은폐하고 이런 행위들이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 그럼 이 자기 발행 토큰을 네. 가지고 락업을 해놨다. 즉 풀리지 않게 장치를 걸어놨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그 상태도 알려줘야 되고 이것이 풀렸다고 하면 그 풀린 상태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되죠. 네. 그리고 몇 개를 발행하기로 했고 몇 개를 발행했고 몇 개를 이 락업에 유지 보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그래서 그 공시를 하고 프로젝트 투명해야 되는데. 매니저들이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야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신뢰할 수 없게 되면 과연 저들에게 주어진 책무 또 책임을 다할 능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터이고 이것은 이제 금융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금융 쪽에서도 투명성, transparency하고 네, 네. 또 책임성 이라고 하는 accountability라고 하는 2대 그 덕목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이 있거든요. 네, 네.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신뢰는 없어진다고 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도 하고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뭐 기회도 있었지만 그 주어진 기회를 토대로 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그렇다고 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거래 지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전통 금융자산은 주식이나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있고 한국 거래소가 있고 증권은 예탁원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고 현금은 증권금융 뭐 이런 데서 다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소 자체가 고객 자산을 다 자기네 갖고 있고 뭐 모든 걸 어떻게 쓰는지 공시도 안 하고 관련 제도도 없고 해서 비슷한 지금 문제가 터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이 시청자들한테 우리가 현실적인 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출범한 지 센터 한 1년 넘었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네. 실제 경험한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실제로. 네. 민원을 보면 제일 많은 게 네. 차고 전송이에요. 이게 이게 오입금이군요. 네. 예, 오입금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차고 전송 아니면 전송 실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입금이라고 하면 네. 뭔가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은행하고 비교를 그렇죠. 해보면 은행은 그렇죠. 네. 이 중앙화된 관리자가 네. 은행이거든요. 그렇죠.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누군가 계좌에서 누군가 계좌로 왔거든요. 네. 그럼 은행은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럼 은행이 그거 당신 거 아닌데 잘못 들어왔네. 돌려주세요. 근데 버티죠. 예금자 보호기구에서 그러면 먼저 이렇게 돌려주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은행이 네. 계속해서 설득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돌려줘라. 예,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오입금 또는 차고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록체인에는 이름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지갑만 있을 맞아요. 뿐이죠. 이 지갑도 저 지갑으로만 가죠. 예. 그리고 특이하게도 블록체인에 이제 뭐 메인넷도 있고 네. 이 메인넷을 빌려서 쓰는 네. 토큰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토큰이나 코인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어떤 건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차고 전송 오입금 민원이 굉장히 많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건 해결이 안 되죠? 해결하는 방법이 네. 뭐냐는 거죠.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소액으로 한번 네. 테스트 입금을 전송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저쪽 거래소가 그렇죠. 지원하는 네. 그 받는 쪽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맞고 그러한 거래 지원하는 지갑으로 제대로 갔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보내도 제대로 가는 거죠. 이런 것을
그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이 어떤 뭐 저희도 기술적인 복구 메커니즘 이거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량이 되면 워낙 하소연이 많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당한 것처럼 그런 생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복구도 그렇고 이런 오입금 착오 전송도 저희가 연구 개발한 역량을 토대로 해서 저희 비용으로 다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하소연하지만 뭐 기술적으로 또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이러한 착오 전송 구제는 블록체인 특성상 어렵다. 그래서 제일 피하는 방법은 소액으로 아주 작은 해보고. 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리고 미리 저쪽 그 보내고자 하는데도 네. 확인을 해서 어떤 것이 어떤 네트워크, 어떤 지갑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 앞에서 해외에서 이 법 제도, 법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지금 기능 쪽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한국 국내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앞으로 가상자산 이 법안 마련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죠. 아니요. 저 조금 합니다. 네. 특정금융정보법이 이제 트러블 네. 시행을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개정이 돼서 네. 그 1년 넘게 유예 기간을 둬서 네. 이제 작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이 됐고요. 네. 이것이 이 트래블 룰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 이동 규칙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가상자산 버전입니다. 네. 이 가상자산이 자금이 어떻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는지 그 추적성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을 그렇죠.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고 자금 세탁 방지 차원에서 그 시작점에는 민간 파트너인 거래소들이 있는 거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안들이 네. 사실 뭐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네요. 새로운 네. 법들도 있고 네. 법안도 있고 기존의 네. 전자금융거래법을 바꾸는 아니면 이런 법안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테라루나 또 FTX 또 위믹스 이런 사건들이 나오면서 국회에 계신 정무위 중심으로 윤창현 의원 또 백혜련 의원 정무위원장 이 중심으로 양당에서 자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심거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시장 남용 행위 이런 것을 먼저 금지한 다음에 육성에 관한 법은 글로벌 이 법제 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2단계에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가름마가 타져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 불공정 거래 금지 이러한 쪽 그리고 징역형이라든지 몰수 추징 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갖추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고객재산 분리 보관 뭐 이러한 의무 부과 이런 그 제한적인 신뢰 회복의 가장 선결 과제부터 좀 하자 이런 그 논의가 되고 있고 지난 연말에 이제 법안 소위에 이제 상정은 되어 있고요. 연초에 그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지금 사실 투자자들은 알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모르면서 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센터장님은 그 내부까지 원리까지 다 이해하시고 세계적인 법규 동향도 지금 다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가장 잘하실 것 같아요.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조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예를 들면 어떤 면을 체크하고 혹은 또 어떤 면을 우리가 보면은 크게 뭐 당하지 않는다 혹은 실수를 안 한다 뭐 어떤 이런 차원에서 전문가로서 좀 쉽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데 절대로 디지털 자산 투자 남들보다 앞서서 해야 된다라고 꼬드기면서 다단계 투자 거기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진짜 절대로 이게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이제 전자금융을 이제 악용한 통신 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하는 경우도 많이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 사전적으로 좀 FDS라고 그 사기 거래 이 탐지 시스템이 있어요. FDS. 이거를 이제 이 AI를 통해서 고도화하고 사전적으로 적발을 해서 피해를 예방하려고 합니다만 이 관련법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또 가상자산 거래소들 간의 정보 공유 또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낚아챈 돈을 거래소로 입금을 해서 이거를 코인으로 교환을 해서 또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 체계가 또 거래 중단, 자산 동결 같은 임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 전기통신 피해 환급 특별법이라고 있는데 그게 좀 개정됐으면 좋겠고요.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보이스피싱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뭐 문자라든지 피싱 문자 이런 것들, 카톡이나 뭐 국제 발신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눌러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금감원, 금융감독원, 뭐 중앙지검 아무리 얘기해도 전화 안 합니다. 절대 당국에서는 그냥 끊으십시오. 저도 당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신고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전혀 모르는 사이에 당하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그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 피해 신고 접수를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이 피해가 생겼을 때는 한 사람이 이렇게 피해 접수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진술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서에 안 가도 되게끔 경찰이 아주 좋은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이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고 또 글로벌하게 이 범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놓치지 말고 잘 살펴서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정말 기술적인 역량을 토대로 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글로벌하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이 산업 생태계 또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을 아주 견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투자자 보호를 하고 나에게 자금을 주신 분들에게 이 사업 결과로 보답한다 이런 문화가 있는 데는 자금이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이제 이런 크립토 윈터를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걸러질 것이고 예컨대 비탈릭 부테린도 그랬습니다. 이제 2023년 전망을 하면서 이 새로운 이 탈중앙화된 응용 프로그램 DApp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이 디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그런 그 기술적인 역량 제가 이더리움을 이렇게 뭐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그 비탈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더리움 개발자 집단들이 로드맵을 진짜 여러 단계를 제시를 했어요. 그 작년에 이제 머지라고 하는 이제 첫 단계를 했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블록체인의 그 트릴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안성도 갖추고 그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또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이 상호 운용성 이런 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계속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처리 용량도 늘리는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된다고 하면 기술적 분야에서는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러나 이제 자금이 오고 가는 투자 관점에서 보면 또 보호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 원칙에 입각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발행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항목 또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제대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또 사업 결과에 대해서 알려질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거 있어요. 이 시장을 좀먹는 그 나쁜 행위자들이 있어요.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이걸 bad actor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정부 규제 당국이 이 사람들이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이런 것도 법제화됐으면 좋겠어요. 실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SEC나 CFTC 또 뭐 영국 FCA 또 유로존 뭐 아주 많은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민사적인 행정 제재거든요. 심지어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 시장에서 손해를 입히려거든 딴 데 가서 놀아라. 5년 동안. 5년 동안. 이것이 접근 차단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그대는 이 여러
투자자들이 뒤에 있는 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음. 취업해서는 안 안 되겠다. 된다. 이게 자격 정지입니다. disqualification. 맞아요. 그리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다 토해내라. 네. 그리고 걷어들였던 자금은 원상 회복해라. 이런 것들이 민사적인 행정 제재, 그것이 배드 액터를 차단하는 그렇죠.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자본시장법에도 네. 그런 것이 사실은 없어요. 맞아요. 형사제재 일변도인데 맞아요. 이런 것이 이 금융뿐만 아니라 맞아요. 이쪽 새로운 디지털 자산 반드시 도입해야 돼요. 부분에서도 그래야 네. 행정 규제 당국도 자기가 맡은 소임을 다했다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서 탄탄한 제도가 갖춰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예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또 네. 투자자 보호 네. 원칙을 반영한 제도 설계 또 과중한 업무에 네. 시달리고 계신 이 금융 당국이죠. 네. 계신 분들에게 정말 네. 진심으로 감사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센터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에 남는 말은 투기는 우리 브로커들을 벌게 하는 거고 그리고 투자는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말 중에 오늘 주제가 다 담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투기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려면 우리 업베트 여기 투자자 보호센터 이런 좋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나 많이 볼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기 투자자 보호센터 우리 이 센터장 같은 분들과 같이 계속 협의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들으시고요. 우리 사회 전체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가 집단 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하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정말 바른 길로 올바르게 가고 또 한국이 이 과정에 세계 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과 투자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건데요. 기술은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공부도 하시고 또 투자자 차원에서도 법규 같은 걸 꼭 팔로우를 하고 체크를 하시면서 지혜로운 투자 활동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이혜봉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유화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화 쇼입니다. 오늘처럼 우리 좋은 내용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